그러니까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주니까 이게 23년부터 이게 점점 시장이 이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 캐즘이 다 똑같이 영향을 미쳤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 미국, 일본은 죽겠는데 중국은 살판이 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 캐즘하고 맞물린 게 이제 중국의 급성장이에요.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유리마나입니다. 오늘 머니네버슬립에서는요. 한양대학교 김현규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이기도 하고요. 또 한양대학교 한양에너지환경연구원 원장이기도 합니다. 연구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오늘 또 유익한 말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배터리를 좀 파헤쳐 볼 텐데요. 먼저 정책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가 뭐며 네. 또 주요 생산국과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어딘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는 사실은 이제 그 석유와 다르게 광물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리튬이 있겠고요.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게 이제 저희 뭐 핵심 광물이라고 부르는 이런 금속들인데 생산하는 국가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이제 기본 원료잖아요. 리튬은 가장 중요하게 이제 호주, 칠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짐바브웨가 생산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더욱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생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네 개 국가에서 가장 많이 리튬을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니켈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이라고 하는 건데 이 흑연은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생산과 또 가공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핵심 광물이 21세기의 석유라고 하는데 20세기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석유로 갔고 21세기의 전기차는 이런 핵심 광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이제 중국이 말씀해 주신 흑연도 또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리튬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는 좀 이런 걸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뉴스들도 자주 들리는 것 같고 이게 좀 배터리 산업에서 전반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연기관이 석유로 갔는데 내연기관 아시는 대로 석유는 이제 주로 중동에서 많이 생산해서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 유럽, 뭐 일본, 한국이 중동에 의존했던 게 문제잖아요. 근데 돌아보시면은 그 의존도라는 게 해봐야 뭐 20-30%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핵심 광물은 선진국들이 석유에 의존했던 것보다 4배를 더 의존한다는 거예요. 특정 국가에.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국가가 주로 중국이에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전기차나 이 핵심 제조 조립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석유나 이런 원재료죠. 원자재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쳤는데 이 21세기의 이 핵심 광물은 원자재를 가진 국가가 오히려 전기차 제조나 이 핵심 기술을 가진 국가를 압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선진국인 뭐 미국, 뭐 유럽, 일본, 한국이 오히려 이 원자재 채굴과 가공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꼼짝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이게 수십 년간 21세기를 특징 지을 어떤 미중 패권의 한 중요한 단면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가 중요한 2대 산업인데 한국의 경제 운명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전에 트럼프 정부는 원자재 확보 전략에서 어떤 좀 태도를 취했을까요? 미국이 이제 중동의 석유에 의존했던 것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더 큰 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이제 대처 방안이 아시는 대로 바이든의 입법화 그러니까 핵심 광물을 공급망을 자립화한다. 중국에 의존했는 거를 탈중국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한다. 이게 이제 미국이 찾아낸 해법인데 사실은 이 해법이 되자마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 트럼프가 들어와서 그럼 이게 바뀔 거냐 어떻게? 그 유명한 그 IRA법 또 유럽에는 뭐 핵심 원자재법 CRMA 이 두 개가 앞으로 트럼프가 되면서 어떻게 바뀔 건지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바뀔 거고 뭐 중국 전기차를 조금 더 용인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한국이 지금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 있다가 미국으로 지금 중심초를 약간 옮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유럽의 중국이 전기차나 배터리를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한국의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장악률이 70%에서 한 45%까지 줄었어요, 지금. 북미 시장이 한국에는 사실 이제 생명줄과도 마찬가지인데 바이든의 IRA 법안이 트럼프 정부에서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지금 한국의 어떤 배터리 산업 또는 현대 기아차의 운명도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약간 글로벌리 바라봤을 때 좀 이런 배터리라든지 원자재 확보 전략이 국가별로 다 얽혀 있다고도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미중의 패권에 밀접히 연관이 돼 있고 또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미국은 또 반도체 수출 제재도 무기를 삼아가지고 중국을 좀 견제하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이런 양국의 갈등이 좀 어떤 전망으로 흘러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도체도 큰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도 야구로 좀 비유를 해본다면은 아마 1회나 2회밖에 안 돼요. 지금 게임은. 그렇다면 이게 이제 2035년 뭐 40년 탄소 중립의 마지막 도착지가 2050년이잖아요. 그때 갈 때까지 이게 아마 계속 갈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해봤을 때 지금 단계는 미국, 유럽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유럽이 이런 탈중국하는 거를 도와주는 입장인 거예요. 돌이켜 보시면 유럽이 처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형성될 때 2016년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유럽 시장을 장악을 해가지고 70%를 장악을 했었거든요. 배터리 시장을. 그게 점점 유럽이 중국의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면서 45%까지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 중심추로 옮겼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가면서 또 정책이 바뀌면은 과연 이 북미 시장이 한국에 도움이 될 거냐 아니면은 여전히 한국이 어떤 캐즘과 트럼프 2.0 정책에 빠져서 어떤 실적 한파를 겪을 거냐. 이게 지금 2년째 지금 실적 한파가 가는 거거든요. 우리 빅3 배터리 3사들한테. 그럼 이게 25년은 과연 이게 필 건지. 아마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반도체만큼 배터리 전기차 산업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너무나도 크게 잘해서 시장을 잡아놨는데 이게 이제 미국 뛰어들고 뭐 중국 뛰어들고 또 일본도 계속 저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파나소닉이. 그래서 이런 여러 국가들의 배터리 전기차 기업들이 자기 몫을 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할 때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옛날만큼 그렇게 시장에 어떤 파일을 가져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반도체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전기차 배터리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캐즘의 어떤 여파 또는 트럼프 2.0의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기술 혁신 또는 뭔가 어떤 다각화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가하고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내야 어떤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뭐 약간 신소재 개발이라던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 탈중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맞아요. 처음에 저희는 핵심 광물이 없어서 그것만 갖고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건 핵심 광물만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단면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한국 배터리 3사들의 점유율이 지금 중국에 잠식당한다 이런 뉴스는 많이 보셨잖아요. 또 심지어 현대차도 잘하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중국 전기차 뭐 대표적으로 BYD 같은 게 너무나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하고 배터리 양쪽 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좀 수치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게 이제 2024년 이게 뭐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단지 2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참 놀라운데 2년 또는 1년 안에 이런 상정 벽해가 일어난 거예요. 돌이켜보시면 2023년 1분기부터 이 캐즘이 사실은 조금씩 시장이 된 거거든요. 캐즘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전기차 배터리 대중화 이전의 일시적인 수요 정책. 그죠? 그게 이제 2023년 1월부터 조금씩 시작이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23년 말이 되면은 이게 본격화돼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그 리튬 가격 있잖아요. 리튬이 이제 양극재에도 40%가 리튬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핵심 광물인데 이 리튬이 광산이나 이런 게 너무나 물론 이제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투자를 많이 하고 여러 개 광산을 돌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그 말 정도에 보시면 리튬 가격이 톤당 85,000불이에요. 근데 이게 23년 1분기부터 조금씩 내려가 가지고 24년 말에 얼마가 된지 아세요? 리튬 그 원재료 가격이 12,000불이에요. 반값 이상 반값이 8분의 1. 8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 시장이 이 배터리 또는 광물 시장이 공급 과잉이다. 특히 이제 중국 자본 또 부동산으로 흘러가던 돈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로 중국 정부가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이게 돈이 풀린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리튬 광산 개발이 뭐 짐바브웨 가서도 하고 뭐 온갖 군데 가서 다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8분의 1 정도로 떨어질 정도로 공급 과잉이 된 거고 또 이제 마침 수요는 줄잖아요. 이게 캐즘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주니까 이게 23년부터 이게 점점 시장이 이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 캐즘이 다 똑같이 영향을 미쳤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 미국, 일본은 죽겠는데 중국은 살판이 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왜 그럴까? 이 캐즘하고 맞물린 게 이제 중국의 급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급성장, 배터리도 급성장. 요 2년 안에 이 우리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점유율을 다 잃었어요. 2년 안에. 자, 보세요. 23년 11월만 해도 그 배터리 1위 기업이라고 하는 중국의 CATL, 닝더스타이라고 하잖아요, 중국말. CATL하고 LG 엔솔이 점유율이 동률이었어요. 그것도 CATL이 많이 올라가서 동률이에요. 지금은 3사를 합쳐도 모자라. 그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그렇게 된 거예요. 1년 안에. 그러니까 23년 11월엔 동률, 24년 11월, 12월에는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한국이. 이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LG 엔솔이 더 높던데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이 배터리 점유율은 글로벌 점유율이 있고 비중국 시장 점유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점유율은 정말로 한국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점유율은 1위가 CATL, 2위가 BYD. 두 개만 합쳐도 50%가 넘어요. 두 개만 합쳐도. LG가 얼마인지 아세요? 12%. 그러니까 CATL 하나가 38%예요. BYD가 14%. 그럼 52%예요. 두 개가. LG는 12%, 뭐 SK온 이런 거 뭐 6%, 뭐 파나소닉이 얼마인지 아세요? 6.6%. 그러니까 이게 이제 22년, 21년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근데 이 대부분의 점유율 이 로스는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는 아직 뭐 이제 막 시작도 안 했는데 유럽에서 그만큼 다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유럽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굉장히 오픈돼 있었다는 거예요. 배터리 시장에도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CATL이 유럽에 가서 뭐 기가팩토리를 지금 2번째 만든 거 아니에요? 3개째 만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유럽이 그만큼 중국의 전기차하고 배터리 열렸기 때문에 한국이 70%까지 하던 걸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체 글로벌 점유율이 이제 확 떨어진 거고 이제 북미가 어떻게 될 건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유럽은 이렇게 중국에 약간 유화적으로 해서 다 놓친 거라. 그러니까 LFP가 다 들어가서 먹은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한국에 하는 삼원계와 LFP 대결이 되는데 저가 기간 동안에 점유율 잃고 저가 기간 동안에 중국이 자동차 수출 1위 국가가 또 됐어요. 여러 개 기록들이 나오는데 24년 1월 새해 벽두에 나온 제일 첫 번째 뉴스가 뭔지 아세요? 중국이 세계 일본을 제치고 1위 자동차 수출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 대수가 500만 대. 그 24년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이죠. 올해 1월 뉴스는 뭔지 아세요?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생산 1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저가 이 캐즘에서 이 중국의 기록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뭐 BYD가 한국에 오픈했다. 그죠? 근데 이제 유럽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하고 미국의 어떤 절반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유화적인데 오픈을 하는데 완전히 오픈 안 해. 약간 열어놓는 거야. 그래도 중국이 다 들어와서 먹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트럼프를 보시면은 바이든도 물론 강경하다고 생각은 할 거지만 이게 이제 유럽의 예를 보면 조금 유화적으로 하면 북미 시장이 다 전기차건 배터리건 다 중국에 먹힌다. 이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명약관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한국 전기차 배터리의 운명은 트럼프가 이 중국에 대한 이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냐.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클 것 같아요. 배터리 자체의 경쟁력만 놓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중국과? 그렇죠. 뭐 우리는 삼성이 반도체 세계 최고인 줄 알았으니까. 그죠? 배터리 한국 세계 최고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면은 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도 한둘이 아니고 또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또 그 개발 인력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한국하고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매일 무슨 기술이 혁신했다. 이게 이제 한국이 잘한다는 거는 물론 고급 배터리죠. 프리미엄 배터리 전략인데 그게 이제 비싼 금속 핵심 광물을 써가지고 뭐 주행거리도 길고 밀도도 좀 높고 안전하진 않아요. 이게 보니까. 그죠? 니켈이 들어가니까 불이 나는데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프리미엄 전략으로 해서 먹힌 거예요. 그동안. 근데 이게 아시는 대로 이제 23년부터 이게 다운 사이클에 들어가다 보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이 프리미엄 전략이. 대신 이제 우습게 봤던 중국의 LFP가 점점 먹어 들어오는데 이 놀라운 거는 LFP는 분명히 값싼 거예요. 값이 싸요. 한 30% 정도. 왜냐하면 뭐 NCM이나 뭐 NCA는 아시는 대로 그 고급 뭐 금속들을 쓰다 보니까 30% 비싸요. 철 아니에요, 이거는 LFP는. 그러니까 가격이 싸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NCM이나 NCA는 공급망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최근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 자체가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 LFP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LFP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LFP에. 말하자면 저가 단계에 이제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중국의 급성장 또 하나는 글로벌 LFP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캐즘 단계에서 현상은. 이게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습게 보던 LFP가 이렇게 세계에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나. 근데 이게 각광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저렴해서 이거 보급형에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밀도를 높이는 혁신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밀도라는 건 이제 보시면은 똑같은 공간 안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밀어 넣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똑같은 공간에. 그게 이제 밀도인데 부피로도 볼 수 있고 무게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LFP는 보통 알려지기는 일반적인 LFP는 이 밀도를 킬로그램, 그러니까 중량으로 봤을 때는 150으로 봐요. 150 킬로와트. 3원계는 한 300, 2배죠. 근데 이거를 이 혁신을 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예를 들면 BYD 같은 경우는 모양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블레이드로 만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이제 2세대인데 벌써 얼마 전에 이제 BYD가 만들었다고 하는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부피로 따지면 이 무게로 따졌을 때 3원계가 300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피로 따지면 3원계의 밀도는 약 650에서 750이에요. 근데 이 BYD가 개발했던 블레이드로 가면은 거의 따라잡아요. 550, 560 부피로 봤을 때. 그죠? 거의 따라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원계랑 거의 차이가 없게 가요. 또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더 나가요. 한 발 더 나가. CATL이 하는 거는 이제 CTP라는 거. CTP는 3.0이에요. 3.0으로 가면 더 높아요, 이게.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신문은 더 웃겨요. CATL이 이거를 1000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더 앞서 나가는. 더 2배. 와.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전기차에만 쓰는 게 아니야. 전기차에 쓰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걸 2배로 하면 비행기에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LFP라는 게 정말 이게 지금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화를 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고 그러면은 이 LFP를 테슬라나 우리 빅3는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나. 물론 대비를 하고 있죠. 테슬라가 제일 재밌는데 원인에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